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와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새로운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신도시들을 집중 분석하는 신도시 열전인데요.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서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인기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경기와 인천 지역에 있는 신도시들을 차례차례 집중 분석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신도시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30년 전 1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고 최근에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계 권대중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시죠. 두성규 박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역대로 보면 이제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될 때는 아무래도 집값이 그렇죠. 오를 때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도 30년 전 그때도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신도시 계획을 잡았는데요.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특히 하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도시가 집값이 상승했어요. 우리 88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집값이 더 많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풍 아파트가 그 당시 채권 입자체였어요. 이 당시에 165제곱미터가 한 2억 정도 가던 아파트가 4억 6천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2배 이상 올랐어요. 네. 뿐만 아니라 뭐 서울의 90년도의 아파트가 거의 19.6%. 제일 많이 오른 데는 이 90년도, 91년도 사이에 32%까지 올랐어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 새로운 신도시나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변화가 됐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두 박사님 어떻습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그렇죠. 이제 급등을 했다고 지금 우리 군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가 이제 공교롭게도 그 86년, 87년, 88년 요 3년 동안에 이제 저금리에다가 그다음에 저유가, 저달러 이래서 우리가 삼조 호황이라고 소위 말하는 삼조 호황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이제 과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우리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88년도에 이제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인프라 시설 부분에 대한 투자들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부동산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국민들이 많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거기에 상당히 어떤 그 굉장히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들의 주택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로는 70%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집은 부족하고 전체적인 인프라나 주머니의 경제 화랑세로 인해서 돈은 많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에 이제 집중적으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몰려들면서 말 그대로 그때 분위기를 우리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룻밤 지나면은 집값이 저만큼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급은 그렇듯이 충분치 않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욕구들은 굉장히 강해지면서 주머니에 이제 돈이 또 많아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격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기 호황 속에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집을 구하기 힘든 서민들의 문제란 말입니다. 네. 세입자로 살아야 되는 분들은 집값이 상승하면 아마 임대료도 같이 오를 테고 네.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경우까지 있었다고요? 네. 1990년 그 4월 10일 날 그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반지하입니다. 예, 지하방이죠. 13제곱미터 아주 작은 그 주택에 사는 사람이 그 가장 40대가 부인과 7, 8세대는 아이들 데리고 동반 자살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월세가 50에서 보증금 50에 월세 9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이후에 이제 방을 구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상태가 한 17명 정도가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주택이 그 전월세를 구하지 못하면 갈 곳이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그 매매 시장에서 분양 물량이 없을 때에는 대기하면 됩니다. 근데 전월세 가격이 올라서 거기를 맞추지 못하거나 방을 구하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정도까지 그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참 집값 폭등이라는 게 집 없는 서민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건데 그렇죠. 네. 그 당시 집값이 이렇게 폭등한 걸 보면 주택 공급이 거의 안 됐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될까요? 지금 이제 주택 보급률도 저조한 상태였는데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나 이런 것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자체는 굉장히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마 주택 수요는 지금 우리 현재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매년 전국적으로 한 40만 호 이상은 충분히 있어줘야 공급이 돼야만이 시장에 있어서 수급 균형에 따라서 이제 안정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연평균 공급됐던 게 한 23만 호, 한 절반 정도에 그치다 보니까 수요자는 지금 굉장히 많은데 공급은 눈에 띌 정도로 저조한 상태가 이어지는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돈들이 집중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가격은 올라가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때는 뭐 전세 부분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주택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요. 그런 가운데 굉장히 전세 난으로 고통도 받고 또 주택 부족으로 인해서 정말 내 집 마련의 그쪽에 그 길에 가는 그 과정도 험난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4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실제로는 한 23만 가구 정도밖에 네네. 공급이 안 됐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네. 소위 말하는 신도시 계획이 발표했고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 노태우 정부의 이제 그 그렇죠? 공급 계획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88년도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 92년도까지 약 한 250만 가구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실제. 수도권에 90만 가구, 지방에 110만 가구, 그리고 이제 영구 임대주택 25만 가구 공급해서 200만 가구 공급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 첫 번째 단추가 이제 일기 신도시가 5군데인데요. 이게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입니다. 이 4개 그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게 29만 2천 가구입니다. 이거를 포함해서 당시에 민간이 개발하던 난개발까지 포함해서 한 250만 가구 공급이 된 건 사실인데 워낙 주택 공급이 낮다 보니까 거의 표시가 안 났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개발할 있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강남을 개발할 때도 똑같은 식으로 복부인들이 하는 얘기가 장화 신고 들어갔다가 구두 신고 나오면 돈 번다는 얘기처럼 그 얘기 신도시는 들어갔다 나오면 돈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가 일어나고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노태우 정부가 처음으로 토지 공개념 제도를 공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거기 그때 그렇게 이어지는 네, 거예요. 그 토지 공개념제를 도입한 세 개의 법률이 바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을 못 갖게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 이 공안지세라는 겁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를 사놓고 개발 안 하면 주변이 개발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 이익 환수. 이 세 가지 법률을 만들었다가 2004년도 위헌 판결 내지는 헌법 불합치로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6년도 1월 달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다시 시행하면서 일부는 부과를 했죠. 현재 네. 재건축 재개발 사업, 특히 재건축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열기가 신도시가 그때 뜨거웠던 거죠. 네. 뜨거웠겠네요. 네. 근데 신도시라는 개념이 그때 단어도 최초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는 위성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성남, 수원, 뭐 부천 이런 데가 위성도시였잖아요. 그 위성도시 주변 지역에 그 주택을 공급한 걸 우리가 침상도시라고 해요. 네, 매드타운이죠. 매드타운. 이 두 개가 주로 이제 신도시 역할을 했는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그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신도시는 영국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은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그린벨트 해소를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린벨트는 1970년 국토이용관리법이 도입되면서 이게 영국의 제도거든요. 국내 그 녹지를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서부터 주변 지역은 개발이 안 되니까 이걸 뛰어넘어서 개발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가야 그린벨트 되니까 지역은 뛰어넘고 그 외곽 지역에 20km 반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새로운 신도시가 20km 반경이 밖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린벨트를 바로 넘은 지점에 네. 20km 넘어서 네. 그때 그린벨트를 수호해야 된다는 부분은 거의 뭐 철칙처럼 여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부분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자산으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때 그 그린벨트에 대한 고집스러운 어떤 그런 보존 자체가 지금의 어떤 이런 수도권이 확장되거나 혹은 뭐 신도시 자체 부분도 어느 정도 대도시의 어떤 무분별한 어떤 확장이나 이런 부분을 막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린벨트를 굳이 손대지 않더라도 그때는 뭐 주변에서 여러 가지 농지라든지 그런 공간들이 이제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신도시가 건설될 만한 그런 유용지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고, 특히 농지나 뭐 밭 같은 그런 경우들의 어떤 사업 부지로 될 수 있는 곳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너무 도심지에서 어떤 사업 부지를 갖다가 확보할 수 없다 보니까 제일 만만하게 이제 그린벨트를 자꾸 이렇게 집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충분한 그 공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린벨트 훼손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분당, 일산, 중동, 편촌, 산보 이렇게가 이제 일기 신도시니까 선정 기준이 뭐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은 뭐 서울의 접근성을 뭐 안 볼 수가 없죠. 교통, 또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분당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여기 3호선 지하철이 또 뭐 일산도 들어가고, 평촌도 마찬가지로 4호선 전체에 지나가게,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갔고요. 일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마지막에 결정한 데가 바로 중동입니다. 부천 중동.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그 인천이 이제 부평 읍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인천광역시 부평구로 편입이 됐는데, 부평과 부천과 인천 중간에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벌판을 개발했는데, 그게 마지막에 이제 개발하면서 중동은 서울서 접근성이 그 지하철이 없었어요. 1호선 전철을 타기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그 나머지는 당시에? 전부 다 지하철로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당시에 일기 신도시 뭐 아주 획기적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멘트 파동도 있었고. 그렇죠. 또 그때 시멘트 부족해가지고 뭐 바다 물에 회사 모래를 썼죠. 모래를 강모래를 못 쓰고 바다 모래를 써서 써가지고. 분당 지역에 이 철근이 부식하느니 또는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그 얘기도 있었지만은 30년 전 그때 지은 아파트가 아직도 건장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두 박사님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의 모습은 그냥 논밭이나 벌판이었겠네요, 다. 그렇죠. 논밭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이제 대부분의 이제 경작이 되고 있는 그런 부지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신도시를 생각하면서 좀 그 신도시가 이 일기 신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빨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기 신도시와 비교할 때 3기 신도시는 지금 뭐 사전 청약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언제 어떤 3기 신도시가 완성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게 아직 참 요원한 느낌마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기 신도시의 특징은 그때 당시에 노태우 정부가 정말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여서 지금 이야기하자면 뭐 공공주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성격인데, 거의 4년, 만 5년이 안 되는 가운데 거의 일기 신도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입주까지? 네, 입주까지. 계획 발표에서? 계획 발표에서 당해 계획이 수립되면서 바로 착공이 들어가고 토지가 마련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안에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은 엄두를 내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거의 200만 가구, 200만 호가 공급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당시에 이제 그 어떤 문민정부 이전에 어떤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짧은 한시적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뭔가 보여줘야 된다. 그때 아마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어떤 그런 어떤 민심들을 갖다가 다스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빨리 해서 획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았던 것 같고요. 또 당시 또 공무원, 공직자들의 자세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나 어떤 그런 소명의식이랄까, 제가 너무 뭐 고평가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분명히 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거의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 자체가 다소 너무 짧은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료 문제라든지 또는 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부실 공사라는 부분도 일부 사실은 오명을 쓰는 그런 사례들도 등장하곤 했습니다. 사실 그 이렇게 빨리 그 진행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는요, 주거용 도시만 만드는 게 신도시가 아니고 공업용 도시도 신도시예요. 울산 신도시입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이제 주거용 신도시를 만들면서 직주 근접이나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당시에 토지수용법, 소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한 특례법을 만들어서 강제 수용을 빨리 한 겁니다. 이 토지 수용을 이렇게 강하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법이지만요. 토지 수용법이 이렇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바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수용을 해보지 않았던 것을 일기 신도시 때 강제 수용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거의 수용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당시에 분당을 예를 들면은 섬섬잠 제곱미터당 보통 뭐 한 2, 3만 원밖에 안 가는 농지가 거의 뭐 분양할 때는 뭐 약 한 60만 원 정도에 분양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몇 배의 이익을 남기긴 했지만은 그 기간이 짧은 기간 내에 그 뭐랄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절감됐었죠. 네. 그런 측면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빨리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위치 선정부터 해서 네. 그다음에 공사나 시행이나 이래서 약간 좀 주먹구구식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었겠어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체계적인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은 과연 신도시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유형의 어떤 신도시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체계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는 사실은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목표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많은 주택을 단기간 내에 충분히 공급한다는 그 부분들이 명제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 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고 있느냐. 처음에 보면은 분당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자족 도시로서 지금도 사실 신도시 개발할 때 많은 어떤 명제로 내거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족 도시죠. 이것을 네. 베드타운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침상 우리 도시라고 했는데 베드타운이 아닌 말 그대로 자족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의 신도시로서 정립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더 많은데 많죠.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은 일단 많은 공급을 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그런 주택에 대해서 만족감을 주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굉장히 절박하면서도 급박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부실 문제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모래 백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 부에 대한 어떤 것을 검토하거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가기가 사실은 그런 너무 느긋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목표 달성을 위해서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공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신도시도 초기에는 이제 그 일본의 다마 신도시나 또는 뭐 지바 신도시가 7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거의 술로마된 상태입니다. 일본 8개 신도시가 있는데요. 그 일본의 신도시의 모델을 좀 그대로 갖다 쓴 거 아닌가. 도심지에서 20km, 30km 반경 내에 있고 교통만 깔아놓으면 갈 걸로 봤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1기 신도시는 그나마도 괜찮은데 이보다 더 밖에 있는 신도시, 2기 신도시들은 향후에 인구 감소나 가구 감소가 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 신도시는 이미 약간 슬럼화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신도시도 일본 신도시의 모델 아닌가. 뭐 신도시가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다 있습니다. 있는데 불구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분산책이나 또는 도시의 확산 이런 그 부분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제대로 했으면 좋은데 너무 주먹구구식을 빨리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 공급 차원에서는 상당히 단기간 내에 주택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일기 신도시를 보면은 이 콘크리트의 내용 연수가 보통 60년, 100년도 가는데 이 그 기능적 노후화만 수리하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일부 재건축 사유를 재건축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향후의 주택 공급이나 주택 신도시를 만들 때 주택 건설은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일기 신도시로서는 그래도 그런 대로 성공했다고 봐요, 저는. 그렇군요. 반면 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어쨌든 일기 신도시 때는 주택 부족이 심각했고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제 청약 경쟁률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았 지금 최근에 와서는 서울이나 서울 인접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100대 1을 넘는 경우들이 흔하게 우리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의 경우에 우리 보게 되면은 이제 1989년도에 분당 신도시 아파트 청약 사례에서 등장했던 것을 보면 청약 경쟁률이 그때 43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전체 평균이? 예, 전체 평균이. 근데 지금과 비교하면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말 그대로 현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600가구도 안 되는 것을 분양하는데 성남운동장에 당시에 2만 5천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청약이 아닌 그 사람들이 직접 모여서 청약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그 당시를 상상해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실 성남 운동장 자체에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아마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만큼 국민들이 새로운 어떤 그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 사실 이때 신도시가 가지고 온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파트 중심의 문화를 새롭게 도입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주택이라고 하면 단독주택 중심의 어떤 그런 우리 주거 형태가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부터 아파트라는 그전에도 물론 아파트는 있었지만 아파트 자체가 우리 주거 문화나 주거 형태의 주류로서 자리 잡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만큼 그때의 과열 자체, 청약 과열은 이미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 감안할 때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 아닌가. 일기 신도시 건설로 그 전에 이제 논밭이었던 곳이 네. 거기 새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됐는데요. 어쨌든 일기 신도시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의 역사는 노태우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꿈과 노태우 대통령은 주택 200만 호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이 되자 실행에 옮깁니다. 당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주택 공급난과 부동산 투기가 겹치면서 집값이 치솟던 상황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일기 신도시 개발에 착수했고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5곳을 신도시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은 논밭과 작은 규모의 마을만 있었을 뿐 주변 인프라는 전혀 없었던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수도권 최초의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신도시 쪽에 투기 자본이 몰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 물량이 풀리자 집값은 차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청 직원과 토계공 직원 60개조 280명을 투입해서 현지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50개소의 초소를 설치해서 투기를 노리는 입주권을 노리는 불법 행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언덕만 있던 성남이 좁은 성남이 분당이란 새 도시가 생기니까 숨통이 트이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 가운데 분당 신도시가 특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모델하우스가 처음 공개됐을 당시 하루에 무려 8만 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경쟁률이 세서 안 하려고 이번에 마음 먹었는데요. 그래도 떨어질 줄 알면서 이번에 그냥 접수해보는 거예요. 너무 경쟁률이 높은데도 무주택이니까 손을 치고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수도권 최초의 신도시 입주 3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기 신도시의 대표 지역인 경기도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으로 가봤습니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 불리던 분당 신도시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의료, 상권, 주변 녹지 환경 등을 갖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분당 수도관 도시고속화도로를 비롯해 광역버스,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등 서울과 이어지는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고 GTX A 노선도 곧 개통될 예정입니다. 분당 신도시에 처음으로 입주한 곳이 서현 1동 시범단지인데요. 일기 신도시에서는 보기 드물게 30층 아파트도 보입니다. 공원과도 인접해 있어 주변 환경이 좋습니다. 분당은 우수한 학군지로 유명하며 주택단지 근처엔 학교와 학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본사를 비롯해 판교의 IT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일기 신도시 분당이 판교까지 확장됐습니다. 천하제일 일산으로 불리는 일산 신도시. 일산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 가운데 녹지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일산 신도시 개발로 자유로가 왕복 10차선 규모로 넓어졌습니다. 또한 일산 신도시는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을 비롯해 서울 도심으로 가는 광역, 간선, 지선버스들을 모두 볼 수 있는 유일한 신도시이기도 합니다. 일산 신도시 역시 GTX A 노선의 수혜 지역입니다. 아파트 높이만큼 훌쩍 커버린 가로수들이
최초의 수도권 신도시 입주 30년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일산 신도시에는 다양한 상권들이 즐비해 있는데 정발산역 인근의 상권들은 특히 유명합니다. 일산 신도시는 여전히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분양이 완판된 식사지구를 보면 입주를 기다리는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도 봤지만 분당 같은 경우 그 전에 네. 아예 개발 불가 지역이었다고요? 네. 그게 이제 그 서울 중심가로부터 30km, 20km 뭐 이렇게 제한을 받았는데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그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헬기를 타고 쭉 다니면은 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우리나라가 산하가.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보이는 지역은 거의 개발을 못 하겠습니다. 산림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의 그린벨트 제도, 소위 개발 제한국으로 묶은 지역은 개발을 못 하게 하는 바람에 25km 반경을 넘어선 거예요, 20km 이상을. 강남 지역에서는 사실 분당이 10km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도심지 중심부로부터의 거리. 지금은 그 전국의 거리를 그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남산이었어요. 남산에 이제 삼각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점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당신 교통이 불편하니까 먼 거리로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발을 안 하던 곳을 개발하다 보니까 아주 획기적이었죠. 그래서 흔한 말로 분당 위에 천국 위에 분당이라는 말도 했으니까요. 천당 위에 분당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렇게 개발해서 그 천지가 개벽하듯이 도시를 만든 거죠. 네. 그 토지 이용 계획 자체를 그 단지 내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하지만 인근 지역과도 연결되게 하다 보니까 계획 자체가 달랐어요. 특히 이제 그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계획 도시를 만들 때 일정 면적이 넘는 경우에 공원을 만드는 게 아마 최초로 하지 않았나. 네. 일기 그 신도시 분당 같은 경우 중앙공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산도 마찬가지고. 호수공원이. 예, 도시마다 공원을 만들고 공원을 중심으로 주거 용지를 배치하고 그러면서도 단독주택 빌지는 별도로 떨어져서 또 만들었어요. 이게 주거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70% 이상이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편리성과 안전성을 추구하는 문화가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단독주택일 때는 안방 문화였잖아요. 그렇죠. 네, 안방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이게 거실 문화로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그래 보여집니다. 보면 신도시 얘기 나올 때마다 교통 문제가 빠지지 않는단 네. 말이에요. 뭐 이렇게 교통 뭐 연결해달라 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일기교통 신도시에서 교통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많이 늘어날 걸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분당으로 가는 선이 성남도로와 고속도로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판교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은 고등동을 통해서요. 이 그 고속도로는 또 통행요금 때문에 한동안 문제였죠. 정부하고 네. 싸웠죠. 판교 그 네. 주민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해달라. 지금은 이제 그래도 네, 50%를 무료화됐죠. 할인해 줍니다.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역시 자유로와 또 이거 통일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자동차 문화가 이렇게 많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줄 몰랐기 때문에 이 그 육상도로를 좀 더 많이 만들지 않았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출퇴근하려면 뭐 지옥이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철도도 지하철을 놓다 보니까 지옥철 얘기가 나오고 점점점 인구는 늘어나는데 교통 인프라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초기에 그랬던 것이 지금은 뭐 1가구 2차량, 3차량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신도시를 만약에 다시 만든다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렇게 교통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는 거의 자족도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드타운이라고 부르듯이 자족도시 역할을 못해서 더 특히 서울 도심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통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그래서 이제 교통 문제는 지금도 사실 숙제로 남겨져 있는 어떤 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있어서는 그런 도심으로 서울 도심으로서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사실 두 가지죠. 하나는 지하철 부분, 전철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보강하는 쪽으로 하고 하나는 이제 우리 광역도시 광역버스라는 부분에 시스템을 새로 도입함으로써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신도시에서도 서울로의 어떤 출퇴근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연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과 함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이제 GTX 부분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2기 신도시 등을 통해서 볼 때 사실은 응급한 신도시 개발 과정에 있어서 교통시설이나 교통시스템 자체가 그 신도시 건설과 동시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건설은 외형상 사실은 거의 준공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충분히 서울 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망가뜨리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또 자체적으로 자족도시라고 했던 여러 가지 산업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음으로써 본래의 신도시의 건설의 어떤 당초의 취지 자체도 퇴색돼 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많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보면 그 프랑스 파리 인근의 라데팡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신도시를 건설할 때 교통시설 부분을 먼저 더 구축을 해놓고 그쪽을 신도시를 개발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는 걸 감안하면은 우리는 신도시를 건설해놓고 약속했던 교통시설은 그 이후에 차근차근 천천히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순서 자체가 과연 이게 맞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통시설 문제는 앞으로 3기 신도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승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버스라는 교통수단이라든지 전철이라는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GTX라는 또 새로운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가지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신도시 건설에 거주하는 분들이 충분히 입주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조속히 마련해 주는 점에 대해서도 고민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게요. 제가 신도시에 살아봤습니다. 2기 신도시에 살아봤는데 이게 그 교통부담금이나 기반시설 부담금을 수익자보다 먼저 받아가지고 설치하다 보니까 늦은 거예요. 정부가 먼저 깔아놓고 받아도 되는데 돈을 제가 처음에 때 봤죠. 제가 처음에 입주해 보니까 포장도 안 된 지역도 있어요. 뒷골목에. 그리고 상가도 물론 없고 또 공공시설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재원 마련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거 신도시를 건설하는 정부 측에서도 당연히 도로를 먼저 깔고 또 직주 근접이 된다 그러면은 기업체를 먼저 이전해 놓고 역으로 출퇴근하게 했다가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하고 또 조성이 되면 그때 배후도시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재미난 거는 그 5개 신도시 중에 가장 관심을 갖던 게 이제 분당하고 일산이에요. 네. 뭐 천당 아래 분당, 네. 그다음에 뭐 천하제일 일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딱 분양하고 나서 일정 정도 지나고 보니까 집값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이제 그 생각할 때는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의 접근성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주변으로 이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실 어떻게 강남 거주자들이 상당 부분이 분당으로 이사를 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들려오는 상황이었고요. 일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울과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줬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주변의 자연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주거하는 데 있어서는 쾌적성을 충분히 부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신도시로서의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분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편이 아니었나. 그래서 신도시로서 두 개가 비슷한 시기에 출발을 했지만 그 뒤에 주택 가격의 변화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와서도 이런 부분의 차이는 사실은 일산이 굉장히 힘들게 분당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가 이제 부천 중동이에요. 네. 평촌이나 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네. 사실 주목을 좀 덜 받았는데 그건 또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 극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강남에서 가까운 지역은 가격이 오르고요. 강남에서 먼 지역은 가격이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서울 근접성 하면 이제 시청이나 네. 시내를 중심으로 뭐냐를 봤는데 네. 진짜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에 지금 현재 그 부동산 가격을 주도하는 지역이 강남이에요. 서울의 유일한 그 기반시설 잘 돼 있고 계획도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 가까운 분당이 가장 비싸고요. 강남에서 좀 더 가까운 평촌이 비싸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이나 일산 좀 멀리서 좀 싼 편이죠.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아파트의 상승률을 보면은 한국부동산 원의 자료를 제가 매월 시계열 분석합니다. 2017년도 5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평균 118%가 올랐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을 보면은 강남 지역과 요새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조망권 있는 한강변이에요.
그걸 보면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게 강남에서 좀 먼 지역은 인기가 덜하더라. 인기가 덜하면 가격은 덜 오르더라 하는 게 이게 아마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그 적용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 교수님. 네. 어쨌든 그렇게 집값이 막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랬을 때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됐겠죠. 5년 만에 아까 네. 됐다니까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죠. 아. 예, 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91년도부터는요, 마이너스 4.5%나 떨어졌고요. 그래요? 그 다음 연도 92년도에는 마이너스 4.3%. 그리고 이제 93년도에는 마이너스 2.7%를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물량의 장사가 없다고 98년도 저희가 IMF 구제금융을 받았잖아요. 집값이 그때까지 계속 떨어졌죠. 안정세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시장 안정화가 됐던 기간이 바로 그 기간입니다. 그 이후에 뭐 이제 99년도, 2000년도에는 공급이 없어서 다시 그 가격이 거의 바닥을 쳤다가 그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조금씩 올라갔죠. 안정된 시기가 아마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두 박사님 어떻습니까? 어쨌든 일기 신도시를 딱 짓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도 있고 이랬는데 어떤 신도시가 갖춰야 될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새롭게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겠어요. 그렇죠. 제가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기 신도시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많은 어떤 문제점들도 화두도 던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전격적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아마 다시 그렇게 실현시키기는 힘들 거예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토지 부분에 대한 것도 수용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빠르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토지를 가졌던 분들의 재산권을 사실은 좀 이제 침해한 그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함으로써 당시에 수급 균형을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확보함으로써 굉장히 90년대의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굉장히 큰 의미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도시 부분이 만들어지고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누리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 신도시가 과연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있어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뒤에 신도시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거주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 이야기한 뭐 주상복합도 들어서게 되고 또 그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건물들이 또 건축이 되고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쾌적성이 사실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당으로 갔던 많은 분들이 아까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유턴하는 강남 지역으로 다시 유턴하는 그런 현상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신도시가 단순히 한번 만들어질 때의 정말 이벤트 효과로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거주하는 데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이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또 자족적인 어떤 그런 산업 기반들을 갖춤으로써 고용을 갖다 정대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더 나은 어떤 주거 환경을 향해서 이탈할 수도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잘 보여준 어떤 그런 모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요즘 이제 30년 되고 나서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재건축 얘기 나오니까 그 지역의 집값 상승에 효과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분당을 예를 들면 이제 경기가 안 좋았던 시절에 그 도심지인 강남 지역의 집값 하락과 좀 그 외곽지인 신도시 집값 하락을 보면 분당이 훨씬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강남 사람들이 이주했던 사람들은 일부가 또 도심 회귀 현상으로 강로 돌아왔어요. 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후발주자가 들어간 건데 서울시나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축한 지 30년 이상 되면은 재건축을 가능하게 해놨거든요. 이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당시에 지금보다 용적률을 좀 더 낮게 지었습니다. 평균 용적률 자체가. 일부 지역은 또 높은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존 부적격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주거지구의 용적률이 300%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종세분화해서 수도권 지역은 250%, 200%, 150%로 이제 1, 2, 3정으로 재건축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제한하고 있죠. 네. 또 한 가지 이제 저밀도 지구라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은 데가 있어요. 분당 같은 경우도 일산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지역은 이제 종상향이 되면 재건축이 가능해요. 자,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30년 이후에 안전진단이 통과된다면 이제 재건축 바람이 불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안전진단을 이번 정부가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구조안전진단을 100점 만점에 50점을 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 노후한 주택이 그 안정성이 그 담보되지 않는 한 재건축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기 신도시들이 거의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도 안 내거든요. 어쨌든 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차이가 바로 단지를 구성하는데 기존 단지는요. 리모델링 하게 되면 좌우 중측이 안 됩니다. 전후 중측만 됩니다. 단지 배치가 새롭게 놓을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 하게 되면 그런데 재건축은 전부 지우고 다시 짓기 때문에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좀 이번 참에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좀 더 믹스해서 단지 환경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데 어쨌든 두 사업을 진행하면 집값은 다시 오를 겁니다. 두 박사님 어떠세요? 예, 저는 이제 지금 일기 신도시가 이제 신도시가 3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부분의 지금 일기 신도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용적률로 본다면은 한 200% 조금 못 미치거나 뭐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남 지역의 재건축이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호평을 받고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 자체가 굉장히 그 용적률이 낮았습니다. 낮았기 때문에 그것을 재건축했을 때 굉장히 일반 분양분의 물량들이 많아지면서 큰 수익으로 조합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연 그런 어떤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5년 정도가 경과했을 때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기 신도시에서 많이 나왔고 지금도 진행 중인 그런 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근데 이제 리모델링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뭐 수직 리모델링과 이제 수평 리모델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평만 되고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3계층만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분양해서 얻을 수 있는 조합원 그게 해당되는 리모델링 조합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자기 주머니에서 그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선뜻 수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이 없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시장에 있어서의 가치가 현격하게 올라가 줘야만이 충분히 자기 주머니에서 혹은 또 다른 돈을 빌려서라도 리모델링에 적극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성공적인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주저하는 가운데 어느덧 이제 재건축도 지금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와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주민들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 재건축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아까도 조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일기 신도시를 할 때 아까 모래, 바닷모래를 사용한다든지 등등 해서 실제 안전성에 있어서 조금 우려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잠복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수익성 부분을 떠나서라도 충분히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설계상에 있어서 아파트에 아주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일기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리모델링과 재건축 여부를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을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다 안게 되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기 신도시 얘기를 지금까지 나눴는데 이제 3기 신도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차피 집값 폭등 상황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다음 일기를 추진할 때와 그리고 나서 이제 3기를 이제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은데 1기 때도 보면은 이제 일부 지역별로 차이가 좀 낮지 않습니까? 맞죠. 어떻습니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3기 신도시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뭐 창릉지구라든지 저 서울 강북 쪽에 있죠. 그래서 지금 수색정산 위쪽에 있는데 창릉지구라든지 어떤 하남 교산이라든지 뭐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이런 어떤 몇 군데들이 이제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있어서도 각 지역마다 특색들은 또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서울과 이번에 3기 신도시의 특징 자체가 1기 신도시보다도 더 서울에 가까이 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수치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1기 신도시가 아까 우리 20km 내외 정도라고 했고 2기 신도시가 뭐 30km 내지는 굉장히 사실 2기 신도시는 서울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고요. 3기 신도시는 거의 서울에 인접하거나 한 10km 이내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 접근성이 대단히 좋은 편인데 문제는 서울의 도심을 향해서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미 서울 내가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가
충분히 편안하게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 3기 신도시 경우에 있어서도 또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 지금 토지와 관련된 아까 우리 1기 신도시의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토지를 수용해서 토지를 갖다 획득한 택지를 개발하는 데 기간이 굉장히 짧게 걸린 점이 굉장히 큰 성공 사례로 보였는데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LH 사태 등으로 인해서 사실 토지 수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난관들이 있어서 그 절차 진행이 그렇게 원만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어쨌든 1기 신도시에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빠르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교통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환경을 구축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3기 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이 만약에 발달된다 하면 당장은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미 이제 점점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가구도 감소하는데 서울 도심에서 또는 그 직장과의 거리가 멀 때 자족 도시가 안 된다면 일본처럼 향후에 집값 하락이 예상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인구나 가구로 봤을 때는 주택이 모자라지만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가구도 감소한다면 향후에 20년, 30년 후에는 오히려 도시 외곽은 오히려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점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본이 그랬어요, 또. 일본이 도심 회귀 현상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그 도시에서 먼 지역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일본은 지금 인구 증가가 우리보다 높아요. 오히려. 네, 우리는 0.8명도 지금 안 낳는 편이에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1.2명을 낳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너무 갑작스럽게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가구 변화에 따르는 주택 공급도 시기조를 해야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심지 개발을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두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어쨌든 이제 3기 사전 청약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1기 신도시 개발로 봤을 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또는 이건 좀 잘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거? 네, 문제는 사전 청약의 경우에 정부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택 가격 부분을 어느 정도 확정에 가깝도록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사전 청약은 가격을 확정하는 분양가를 확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해당 분양받는 위치라든지 또는 분양받는 아파트가 누가 지을 것인지 예를 들어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사실 이야기하자면 깜깜이 청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 사전 청약 제도를 도입한 3기 신도시가 성공적인 모습으로 달려갈지 여부는 많은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3기 신도시를 너무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조금 위험스럽다. 앞으로의 어떤 서울 도심에 있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 사업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추진 향방 부분들도 방향이나 여러 가지 움직임들도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쪽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도시 건설을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에서 잘된 점은 이어받고 또 잘못 추진된 점은 개선해서 3기 신도시 보다 자족적이고 살기 편한 도시로 건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